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김정민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영화 제작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리즈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뮤지컬도 하나 제작해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 공연 제작자 겸 영화 제작자 겸 드라마 제작자입니다. 네. 제가 했던 작품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몇 개 알만한 걸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최근 작품부터 하면 지금 현재 대학로에서 뮤지컬 너의 결혼식이라고 영화 너의 결혼식을 뮤지컬화 해서 공연하고 있는 작품을 제작했고 지금 공연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반 이이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티빙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12세 이상이니까. 그건 이제 고등학생들 약간 성장 스토리 시리즈 10개짜리 시리즈를 지금 방영 중이고, 그리고 카운트라는 영화를 진성규 배우랑 재작년에 개봉해서,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찍어서 재작년에 개봉한 영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바하라는 작품, 장재현 감독 파묘 전작품, 이정재 배우랑 장재현 감독이랑 같이 해서 영화 공동 제작을 했고, 그 전에 엑시트라는 작품을 조정석 배우랑 해가지고 개봉을 했었고, 그 전에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를 제가 제작해서 개봉을 했었고, 그 전에는 뭐랬지? 군함도, 그 다음에 베테랑 등등의 작품들의 공동 제작 또는 기획, 그리고 프로듀서로 참여한 작품들입니다. 네. 요 정도로 제 소개를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영화에서 프로듀서란 직업, 또 프로듀서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프로듀서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미션들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그냥 시간이 이렇게 막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설명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단편 영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거를 우리가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이 영화는 상업 영화, 큰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저는 배웠어요. 여전히 그게 존재하는 것 같고, 첫 번째는 뭐냐면 되게 산업으로서의 영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데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백억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자본을 다시 회수하는 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를 볼 때 상업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영화의 되게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영화는 사실은 되게 굉장히 예술적인 측면에서 탄생을 한 거잖아요.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영화 안에는 어쨌든 약간 연극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술적인 요소가 아주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음악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학적인 요소도 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예술 형태로 영화가 사실 시작됐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이 규모가 너무 커서, 그리고 또 이거를 예를 들면 한번 만들어서 계속해서 복제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약간 이런 예술적인 요소와 약간 상업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지금의 영화 산업이 되고 있죠. 물론 아예 상업을 배제하고 완전히 예술로만 영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일부이고, 여러분 중에도 예를 들면 그런 약간 예술 영화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현저히 적어지고 있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화라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영화라고 칭했을 때, 이거는 결국 이 영화 산업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이 영화 산업을 어쨌든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CJ나 롯데나
메가박스나 뭐 이런 극장들, 체인들이 다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영화를 투자하는 회사들도 대기업의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결국 영화가라는 어떤 그 매체 자체가 그 뭐 예술적으로는 그 예술가들이, 감독들이 구현하는, 또 배우들이 구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결국 이 전체는 그 산업적인 역할, 산업적인 어떤 목표, 그 산업적인 목표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흥행,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뭐 이런 기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으로서의 영화 안에서 사실은 이제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화, 뭐 어떤 그러니까 영화를 물건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건이 사람들한테 쓰임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 물건을 사람들이 얼마에 팔 거냐, 또 이 물건이 사람들한테 언제 필요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직업들은 다 있거든요. 어떤 산업이든. 근데 뭐 이렇게 그 영화는 특히 이 시즌이 되게 짧아요.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 극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뭐 IPTV나 아니면 OTT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영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개봉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개봉할 건지를 결정하는 직업이 이제 프로듀서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영화는 이 프로듀서라는 직업들도 막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프로듀서라는 직업을 이렇게 뭐 나눌 때 그 투자 베이스,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투자사, 그 뭐 아까 얘기했던 CJ나 롯데나 뭐 이런 그 영화의 제작비를 투여하는, 제공하는, 그리고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이 영화를 배급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극장으로 가는, 배급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을 하는 투자 베이스의 PD들이 있어요. 그 한 군, 크게 치면 그 안에도 되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세분화되지만 어쨌든 투자 베이스의 이런 그 프로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작 베이스의 프로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프로듀서인데 이 영화를 기획하고, 그러니까 어떤 소재로 영화를 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그 소재에 맞는 작가를 섭외하고 또는 감독을 섭외해서 감독 또는 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가 나오면 투자를 유치하고 배우를 캐스팅하고 스텝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영화 전반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여러분들도 촬영을 하면 그 촬영 현장에 카메라에 찍히는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를 보면 이제 스태프들이 볼 수 있고 감독도 그걸 보고 이게 오케이인지 NG인지를 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은 모니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프로듀서는 그 모니터 밖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예정된 스케줄과 예정된 예산에 맞춰서 끝낼 수 있게, 좋은 퀄리티로 끝낼 수 있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 프로듀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프로듀서의 역할은, 프로듀서는 아까 전통적인 프로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로듀서라는 직업, 저는 그 보통은 저한테 사람들이 대표님이라고 그 호칭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사 그 필름K라는 영화사의 그냥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라고 하지만, 이걸 영문 표기로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서 영문 표기로 크레딧을 올릴 때는 제가 프로듀서라는 직함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작하는 영화에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캐스팅, 그다음에 막 그 스텝 구성, 그다음에 영화 그 만들어지는 중간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스케줄 관리, 그다음에 예산 관리, 그다음에 약간 그 마무리까지, 그리고 영화의 퀄리티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제작자지만 프로듀서고,
이 프로듀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작 단계 관리하면 제작팀과 협력과 비전을 실천한다. 이 비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이냐, 어떤 영화를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영화를 만들 것이냐라는 게 사실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봉하는 영화들이나 요즘에 만들어지고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약간 비슷한 것들이 같은 시기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결국 프로듀서들도 이제 기획자라고 불리는 어떤 이제 프로듀서들 또는 감독들의 생각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쯤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까? 한참 요즘 막 드라마에 뭐 좀 되긴 했지만 뭐 약간 입시 얘기, 대치동 얘기, 그게 뭐 5세 뭐 고시까지 내려왔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생들 얘기를 많이 하다가 뭐 그런 식으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소재의 드라마들이 어떤 같은 시기에 많이 기획이 된단 말이에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예를 들어서 어떤 때 어떤 연도에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많이 기획되고, 그러다가 예를 들면 어떤 연도에는 또 되게 약간 스릴러 영화들이 많이 기획이 되고, 어떤 해에는 또 좀 이렇게 좀 무거운 영화들, 뭐 예를 들면 약간 역사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막 기획이 많아지거든요. 그거는 결국 결정적으로 이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이 기획을 하는 사람들, 프로듀서 또는 감독들이 약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취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객들의 취향, 그리고 산업이 원하는 이 지금의 어떤 뭐 어떤 유행을 먼저 체감하고 그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어야 사실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유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유능한 PD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비전 설정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뭐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화는 사람이 만드는 작업이에요. 사람들이 감독, 뭐 시나리오 작가, 그다음에 캐스팅한 배우들,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미술 감독, 뭐 음악 감독, 편집 감독,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촬영부, 조명부, 이런 이제 조수들, 이런 스태프들, 개개의 스태프들, 의상, 분장 모두 다 사람이 하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현장에 가면 100명, 어느 때는 200명, 보조 출연자분들까지 많이 나오고 그러면 1000명씩 있는 이 현장이라는 곳, 촬영장이라는 곳을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사실 이제 프로듀서인 거죠. 물론 혼자 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팀이 있어서 이 프로듀서 안에서도 그 밑에 같이 이제 도와주는 팀들이 있어서 그 팀들이 어쨌든 이 현장을 운영하지만 이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사실 프로듀서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더십은 결국 현장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어떤 그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기획해서 처음 기획부터 마지막 그 결과물, 극장에 걸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건 결국에는 이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 스태프들, 배우들, 그리고 뭐 더 나가면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 스태프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투자 베이스의 어떤 그 투자사들의 구성원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 프로듀서의 일이고,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해야 하는 가장 큰 덕목이거든요. 여기서 프로듀서가 예를 들면 낙마하면, 프로듀서가 약간 다른 길을 제시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다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그러니까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 중에 가장 큰 것은 리더십이다. 결국에는 이 대부분의 프로듀서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게 많아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받아도 이 사람이 작품을 잘 만들겠다는 어떤 믿음 플러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그 믿을 만하다는 것은 그런 그 과정을 쭉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다. 하다 많은 사람들 아니면 되게 미온적이고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게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약간 강력한 리더십 또는 친화적인 리더십으로 어쨌든 문제 없이 그 과정, 그 막 1년씩 걸리는 어떤 작품들은 2년, 3년씩 걸리거든요. 그 과정을 유기적으로 잘 통솔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 그게 예를 들면 투자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캐스팅도 움직일 수 있고, 배우들도 그런 회사, 그런 제작사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 같은 제작사와 같이 자주 일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예를 들면 그 제작사가 작품을 많이 해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작업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영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그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 흥행의 결과와는 뭐 상관없이 예를 들면 배우가 믿는 프로듀서, 배우가 믿는 감독, 그리고 스텝이 믿는 프로듀서 또는 감독이면 작품을 어쨌든 배우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할 때 어쨌든 플러스가 되겠죠. 약간 그런 관계에서 사실은 이제 영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듀서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 개발이라고 제가 이제 뭐 쉽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개발이라는 거는 그 영화의 예를 들어서 또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를 할 것인가의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쉽게는 어떤 그 사회면 신문이나 뭐 인터넷에서 보는 뉴스의 어떤 한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웹툰, 여러분들 많이 보는 웹툰이나 뭐 웹소설, 그 다음에 지류소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소재들, 그 소재들이 아이디어로 들어오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발굴하는 게 사실 이제 프로듀서의 역할이죠. 그건 약간 기획적인 어떤 파트에서의 어떤 프로듀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너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을 영화화하고 제작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감독이 기획을 한 작품이에요. 그 이석근 감독이라고 데뷔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이 저와 만나기 한 3년 전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너의 결혼식 혹시 보신 분?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손 좀. 이게 좀 공통적인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명? 두 명? 그러면 엑시트 보신 분? 오케이, 그럼 엑시트로 하겠습니다. 엑시트는 그 이상근 감독이라는 감독이 저와 이제 작업을 한 작품인데, 이상근 감독은 그 연극영화과 나와서 영상원 전문사를 하는 동안 거의 그 단편영화계의 거의 그 박찬욱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편영화를 찍으면 무조건 상을 받았던. 그래서 이상근 감독을 네이버에 치면 뭐 미장센 미장센 해서 그 몇 편의 단편영화를 찍었었는데, 그 단편 영화들이 그 미장센 영화제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권위 있는 단편 영화제인데, 거기서 상을 꽤 많이 받았던 친구예요. 그 영상원 시절에. 근데 그 친구, 그 감독이 저랑 다찌마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뭐 그냥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그 다찌마왈이라는 영화의 프로듀서를 할 때, 그때 대표는 아니었고 제작은 아니었고 프로듀서를 할 때 연출부를 했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단편 영화를 먼저 보고 그 감독이랑 픽업을 해서 영화 잘 찍는구나. 뭐 이러면서 유승환 감독이랑 제가 작업을 많이 했는데, 유승환 감독이랑 같이 이 감독을 그때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때 연출부로
기용을 해서 다치마리라는 영화의 연출부로 저는 프로듀서로 관계를 맺었는데 처음에 이 이상근 감독이 엑시트의 시나리오를 가져왔을 때 처음 트리트먼트를 갖고 왔을 때 그 트리트먼트는 사실 엑시트는 도시에 가스가 퍼져서 이 가스가 확산되는 속도보다 내가 이 도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옥상을 이제 막 넘어드는 약간 그런 이제 탈출 재난 액션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원래 초기 아이디어는 그 결혼식의 피로연 알아요? 결혼식을 하면 피로연이라는 걸 해. 그게 뭐냐면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는 뭐 이런 뒤풀이, 결혼식의 뒤풀이인데 신랑의 그 X 여자친구와 신부의 X 남자친구가 그 결혼식 뒤풀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풀이에 우울한 두 명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저도 진짜 오래돼가지고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 건물에 아무튼 가스 이런 가스 유출이 되고 그 건물에서 점점 가스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뒤풀이 자리는 옥상이었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장 높은 층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그래서 그 건물을 사실은 탈출하는 얘기가 이 엑시트라는 영화의 첫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엑시트의 주인공 조정석 유나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은 사실은 약간 취준생 약간 백수의 주인공 남자와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자기가 약간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어떤 약간 돌잔치하고 하는 행사하는 데서 근무하는 여자 주인공이 그 선후배 사이였고 그들이 만나가지고 그 대학 때 동아리로 활동했던 암벽 등반을 이용해서 이 어떤 이 도시에 들이닥친 재난을 탈출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약간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에 온 약간 찌질한 두 커플이 이 건물을 탈출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나리오 초고까지 쓴 것을 보고 그때 저와 유승환 감독이 야, 어차피 이거를 재난 영화로 할 거면 좀 확장시키자. 이 건물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적게 들일 수 있겠지만 이야기가 너무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게 이거는 이제 한 층 이거를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옥상까지 가서 옥상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의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도시를 탈출하는 영화로 그냥 공격 재난 영화, 도심 재난 영화로 이걸 한번 바꿔보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상근 감독은 어쨌든 그러니까 옛날 자기 친구, 뭐 본인 얘기인지 자기 친구 얘기인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친구가 그 옛 여자친구의 그 결혼식 청첩장을 받고 또 동문이어가지고 친구들도 다 결혼식에 가게 되는 상황에서 거기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장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완전 고층은 아니었지만 약간 고층이었는데 이대로 이 건물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냥 그 직관적인 생각에서 사실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그런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사실은 이게 세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뭐 세상에 예를 들면 어떤 이 건물에 재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약간의 뭐 말도 안 되는 상상력에서 시작된 그 아이디어가 엑시트라는 영화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편 영화를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게 이제 시나리오로 확장되고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상업 영화도 어떤 그 찰나의 생각이 하나의 장면 또는 찰나의 생각이 그 아이디어가 되고 그게 확장돼서 결국에는 뭐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그 심정 그러니까 약간 찌질한 남자 주인공과 찌질한 여자 주인공은 뭐
변했다면 변했지만 그 본심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 두 명의 남녀 주인공이 그 결혼식장에 닥친 어떤 그 재난 상황을 극복한다. 얘 얘기가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대학 졸업하고 계속 취업을 못하고 있고 약간 이렇게 겉돌던 남자 주인공과 기대에 못 미치는 직장에 다니면서 불만이 많은 이 약간 여주인공이 이 도시에 그 닥친 재난 상황에서 탈출한다는 뭔가 다르면서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그런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또 예를 들면 전혀 다른 시나리오지만 그게 확장이 되면서 엑시트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프로듀서들은 그런 예를 들면 그건 이제 감독이 이제 기획을 한 작품이긴 하지만 그렇게 감독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로 이렇게 디벨롭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듀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의 그 기획 영화들 좀 이제 감독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닌 기획 영화들 또는 어떤 대부분의 영화들의 시작은 프로듀서가 이 웹툰을 보고 이 웹툰은 영화로 만들면 드라마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이 연극은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그게 예를 들면 뭐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 같은 것들이 그 이제 연극을 보고 영화로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소설을 보고 이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사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재심 사건 재심이구나.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면 실제로 억울한 누명을 썼던 어떤 주인공이 그 교도소까지 갔다가 진범이 밝혀지면서 재심이 되는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 무슨 삼거리 살인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역사적인 사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뭐 시해 사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 안으로 끌어들여서 만들잖아요. 그거 역시도 사실은 아이디어 지금쯤 뭐 12.12 그 군사쿠데타 전두환의 군사쿠데타가 영화화 됐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 같아.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영화인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게 프로듀서의 능력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가 영화화 될 수 있느냐. 되게 황당하면 영화화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처음 그 영화를 시작할 때는 한국 영화가 뭐 거의 한 30년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는 약간 CG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리고 그 영화에 투여되는 어떤 그 자본도 굉장히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아주 황당한 것도 되잖아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크리처물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괴물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동물들이 말을 하는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SF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SF라는 장르가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뭐 1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지금. 그전에는 사실 그 SF라는 장르를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거의. 컴퓨터 그래픽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많이 대량으로 할 수가 없는. 그때 컴퓨터 그래픽은 그냥 정말 그러니까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 합성 정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력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재밌고 참신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만 같으면 이제는 영화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실 프로듀서의 그 통찰력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누가 잘 만들 것 같아. 그런 약간 그 소재를 찾는 능력
감독이 아까 리더십과 더불어서 지금은 또 가장 큰 프로듀서의 덕목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약간 또 더 지엽적으로 갔을 때 아까 다 한 번씩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소재를 어떤 작가가 잘 쓸 것이냐, 또는 예를 들면 잘 쓸 만한 작가를 발굴하는 것. 잘 쓰는 작가는 너무 많죠. 비싼 작가들은 잘 쓰거든요. 돈 많이 받는 작가들은 잘 써. 왜냐하면 그가 능력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거니까. 유명한 작가는 잘 써. 그가 돈도 많이 받고 작품도 흥행시키고 했으니까 잘 쓰잖아. 근데 그런 작가들만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열심히 공모전에 나온 이제 공모전에 신인 작가들이 쓴 작품을 보고 단편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 그리고 그냥 저에게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 들어오는 신인 작가, 신인 감독들의 책을 열심히 보고 이제 작가나 감독을 컨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팀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팀 구성을 한다는 것이 그냥 촬영 현장의 팀을 구성하는 거가 시작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디어 또는 어떤 예를 들면 원작을 시나리오화 할 때 또 팀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 장르, 이 이야기는 어떤 작가가 잘 쓸 것 같아. 그럼 제일 잘 쓰는 작가한테 맡기면 좋은데 그 작가는 바쁘고 비싸고 스케줄도 안 돼. 그러면 프로듀서는 누구나 생각해도 잘 쓸 것 같은 작가도 있지만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작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작가가 스케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대부분 그런 작가들은 잘 안 한다고 그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에서 1등 제작자가 아닌 이상 그 작가는 대부분 지금까지 했던 제작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인 때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프로듀서들이. 그럼 그 작가는 그 사람이랑 하면 편하잖아. 굳이 다른 환경에 다른 프로듀서, 다른 프로덕션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크레딧을 보면 김윤숙 작가는 항상 어디 회사랑만 해요. 자기 회사처럼. 예를 들면 또 어떤 좀 잘 나가는 어떤 작가를 보면 또 항상 그 프로덕션 하고만 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끼어들 틈이 없겠죠. 그러면 내가 김은숙을 만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전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단편 영화제 다니면서 감독 발굴하고, 그래서 신인 감독, 신인 작가들을 찾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능력과 부지런함, 그다음에 안목, 그래서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합한 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 이 소재를 잘 쓰는 작가, 그리고 이 소재를 잘 써서 잘 연출할 수 있는 감독을 이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와 이런 것, 제반 여건이 되면 이거를 잘 찍을 수 있는 촬영 감독, 그 다음에 이거를 아주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조명 감독,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 미술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는 미술 감독, 거기에 의상, 분장, 팀, 이걸 잘 편집할 수 있는 편집 감독, 이 사운드를 잘 해줄 수 있는 사운드 팀, 믹싱 팀, 그리고 이거의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음악 감독까지 등등, 이 영화를 만들 때 최적화된 사람들을 팀을 구성하는 게 프로듀서의 역할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방식은 뭘까? 이 프로듀서가 팀을 구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뭘까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인맥으로? 가장 좋은 방식은 이제 제일 비싼 사람들 쓰는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번에 백상 봤어요? 시상식? 거기 대상을 홍경표라는 촬영 감독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야. 그 스텝이 대상을 받은 건 최초예요.
근데 이 홍영표라는 사람이 감독이 뭘 찍었는지 알아요? 기생충. 그다음에 최근에 그 하얼빈 뭐 아무튼 뭐 많이 그러니까 좀 잘 찍었다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탑이야. 제일 비싸요. 그 홍영표 그러니까 내가 홍영표 쓰면 되지. 근데 안 되잖아요.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가 영화는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맞는 버젯,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니까 기생충 같은 영화를 100억 넘게 들여서 찍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막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영화냐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그 신인 감독이 찍어. 그럼 30억, 40억이 찍어야 되는 영화야. 그 똑같은 시나리오로. 그거 보면은 저택 하나에서 거의 벌어지잖아요. 저택하고 그다음에 걔네 반지하 방 말고는 공간이 안 나오잖아. 그죠? 영화 안 봤나? 아직 볼 나이가 아닌가? 기생충을 아직 볼 나이가 아닌가요? 본 사람? 몇 명 없구나. 큰일이네. 예를 들 영화들이 별로 없네. 아무튼 기생충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다 알죠? 그 아카데미의 상을 받았고 18세가 되면 다 보세요. 봐야 되는 영화니까. 아카데미의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깐느의 상을 받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그 국내에서 1000만이 넘었고 국내와 해외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작품성이 있다고 다 인정하는 영화인데 어쨌든 그 영화는 그 돈이 그러니까 제 예산이 한 100억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 120억인가 1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물론 그 예산이 보여. 거기 보면 그 집도 너무 훌륭하고 그 세트로 졌는데 그 되게 부잣집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부잣집에 기생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생충인데 그 집도 너무 훌륭하고 배우들도 뭐 그때 당시에 어쨌든 송강호 배우, 뭐 조여정 배우, 뭐 그다음에 뭐 이성균 배우 뭐 해가지고 배우들도 세팅이 엄청 화려해요. 근데 스텝도 최고의 스텝들만 가서 하는 거야. 촬영, 조명, 편집, 음악, 뭐 모든 기술 스텝들이 다 A급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이 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술 감독도 아마 류성희 감독이라고 우리나라 제일 많이 작품하는 감독, 제일 비싼 작품을 많이 하는 감독이 미술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산이 높죠. 근데 왜 그게 예산이 높으냐? 그거는 봉준호 감독이 이미 1000만 영화들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해외에서 그가 투자한 그 버젯 이상의 돈을 선판배로 판매하는 감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봉준호 감독이 예를 들면 그런 시나리오로 50억, 60억, 70억의 영화를 찍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프로듀서는 최고의 스태프들로 스태핑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배우들로 캐스팅을 하는 거야. 그럼 버젯이 높지만 그 버젯이 높은 만큼의 퀄리티가 나고 그 높은 만큼의 퀄리티는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지만 기획적으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프로듀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봉준호 감독이 아니야. 그 기생충이라는 시나리오가 봉준호 감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면 뭐 한 작품 정도 하거나 신인 감독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아마 예산이 봉준호 감독이 찍는 것보다 반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투자사에서 용인하는 예산일 거예요. 그러면 그 반으로 줄은 예산에 맞는 그 와중에 잘할 것 같은 스텝. 그리고 어떻게든 이 영화가 밀리지 않을 만한 캐스팅을 하는 사람이 프로듀서인 거예요. 그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처음부터 이거는 저예산으로 찍어야 되는 영화가 있고 이거는 예산이 무조건 커야 되는 영화가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엑시트를 찍는데 엑시트가 되게 애매한 버젯이었어요. 뭐냐면 그게 100억, 딱 100억이 든 프로젝트인데 100억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재난영화, 그 당시에 재난영화의 100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막 도시 전체에 막 옥상 몇 개를 뛰어다니는데 근데 그 실제 옥상에 사람들 매달아놓고 찍을 수는 없잖아. 그 강남, 그 거의 약간 배경이 뭐 약간 강남 쪽
뭐 강남에 그 테헤란로 정도를 이렇게 두고 모델링을 한 건데 그 테헤란로 막 20층짜리 건물에서 조정석을 와이어에 매달아 가지고 등반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걸 세트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시트에 보면 옥상 세트가 옥상에서 뭐 이렇게 조금 내려오거나 옥상에 뛰거나 그러니까 옥상 밖으로 약간 나가는 게 있으면 다 세트고 옥상에서 뭐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는 거는 진짜 대부분 옥상이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라는 재난 영화이지만 100억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감독은 신인이야. 신인 감독이에요. 아까 봉준호가 아니란 유승환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조정석 배우가 지금은 거의 이제 탑이잖아요. 거의 탑 배우란 말이에요. 약간 불패의 배우인데 그때만 해도 잘 안 되고 있을 때였어요. 주인공으로서 막 흥행이 그 전 영화들이 흥행이 막 되질 않았어. 뭐 뺑반 이런 거 잘 안 됐고 뭐 그다음에 드라마 했던 것도 좀 이렇게 잘 안 됐었는데 어쨌든 그때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이 캐릭터 너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한 1년을 기다려서 우리가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조정석이라는 배우도 막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한 티켓 파워 극장에 상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관객한테 야, 이 영화 재밌어. 이 영화 보러 와. 하는 걸 이제 티켓 파워라고 하는데 이 티켓 파워가 이게 아주 이렇게 센 배우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아주 세졌죠. 그다음에 유나라는 배우는 또 전 국민이 다 아는 아이돌이지만 영화는 약간 처음이었어요. 내가 알기로 거의 주인공. 그 드라마에선 주인공을 했지만 그러니까 되게 불분명한 거잖아. 이거는 프로젝트가 명확한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김은숙 작가 같은 A급 작가의 작품도 아니고 그다음에 봉준호, 박찬욱, 유승환 같은 예를 들면 진짜 만들어 놓으면 흥행하거나 작품적으로 인정받는 감독의 작품도 아니고 신인 감독이고 배우도 어쨌든 막 진짜 특 A 이 배우가 하면 무조건 흥행이 돼. 이런 배우도 아니었는데 거기다 재난 영화야. 근데 150억, 200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으로 찍었어요. 되게 갈아 넣었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100억 원의 예산에 맞추기 위해 촬영 감독도 예를 들면 거의 신인급이었어요. 지금은 잘 나가세요. 그 촬영 감독. 미술 감독은 이제 세트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도 좀 잘하는 오징어 게임, 그때는 오징어 게임이 아직 안 했을 때,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의 미술 감독님인데 그 엑시트의 미술 감독님이. 근데 어쨌든 세트는 좀 줘야 되니까 그래도 중견 어느 정도 좀 실력도 있고 좀 개런티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미술은 좀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초 A급 예를 들면 스텝 구성을 못했어.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여기서 프로듀서 역할은 뭐냐? 이런 팀 구성을 하는 프로듀서 역할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발굴이에요, 발굴. 예를 들면 그렇게 약간 신인급의 촬영 감독. 그 다음에 약간 신인급의 다른 이제 중요한 조금 덜 중요한 것들. 엑시트에서 보면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보신 사람 알겠지만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의상 변화가 별로 없어. 그럼 의상 감독을 엄청 유명한 조상경이라는 음악 제일 잘 나가는 의상 감독이 있는데 그런 게 비싼 팀을 써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주인공이 옷을 안 바꿔 입어. 처음에 입었던 옷 그대로 중간에 쓰레기 봉투 쓰는 거 말고는 의상의 변화가 없는데 굳이 좋은 의상팀을 쓸 필요가 물론 이제 우리도 잘하는 팀이긴 했지만 어쨌든 막 그런 A급 초호화 스태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약간 그런 데서 이제 예산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트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세트를 예를 들면 한 번 쓰고 한 번 뛰고 점프하면 끝인데 이거 한 번 쓰면 너무 아깝잖아. 세트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이제 프로듀서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게 스텝 구성에 있어서도 이런 약간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다 알아.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프로듀서의 역할이고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버젯 예산에 맞추는 것도 프로듀서의 역할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 저거는 그 영화의 목표. 우리가 뭐 나와 감독과 작가가 처음에 이 영화를 어떤 영화로 만들 것이냐.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거를 캐치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약간 프로듀서의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듀서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아까 한번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확 넘어가네. 네. 뭐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라고 이제 뭐 말은 붙였는데 사실 저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프로듀서는 프로듀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 영화 크레딧을 한국에는 대부분 투자 배급 제작 투자 누구 제작 누구 뭐 공동 제작 누구 네 프로듀서 누구 그다음에 뭐 라인 프로듀서 누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라는 말은 사실 이제 공식적인 어떤 크레딧에 쓰이진 않지만 이제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를 얘기하는 건 사실 기획 PD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프로듀서의 덕목 이게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획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획은 아까 얘기했던 소재를 발굴해서 작가를 붙여서 감독을 붙여서 이 대본까지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기획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기획 일을 하는 프로듀서, 그러니까 기획일이라고 하면 기획력이 좋은 프로듀서의 집단이 있어.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획만 하는 거야. 그 기획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재를 찾고. 그래서 우리 우리 그 제작사에도 기획 프로듀서가 있어요. 근데 젊어. 그러니까 영화 경력이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전에는 마케팅 일을 하다가 회사에 기획 PD로 입사를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일이 뭐냐면 웹툰을 보는 게 일이에요. 하루 종일 웹툰을 봐. 너무 행복하겠지. 하루 종일 웹툰을 보고 하루 종일 시나리오를 읽어요. 하루 종일 드라마 대본을. 근데 그 시나리오나 그 드라마 대본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 이제 신인들이 공모전에 낸 거. 그 다음에 그 대학원 졸업 과제로 쓴 시나리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요거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하면 저한테 와요.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하고 나한테 와도 재미가 없어. 이게 약간 극한 직업이에요. 웹툰은 좀 재밌는 게 있지. 근데 웹툰은 하루 종일 웹툰을 보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대표님 재밌는 것 같은데요? 주면 진짜 재밌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우리 기획실 직원이 기획 PD가 웹툰을 보고 재밌어. 그래서 나한테 추천했는데 내가 봐도 재밌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뭘까? 뭘 해야 될 것 같아? 뭐래? 그렇지. 원제작자한테 연락을 해야지. 또는 웹툰 회사에 연락을 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있잖아요. 연락하잖아요. 대부분 다 팔렸대. 그러니까 우리 기획 PD가 보통 그 한 4화에서 8화 정도 나올 때쯤 발견해서 줘요. 사실 끝까지 나온 것도 아니야. 근데 딱 그럼 보면 알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시나리오나 소설도 이제 많이 읽으면 좋은데 딱 소설 같은 경우 한 챕터 한 20페이지 정도 딱 읽으면 이게 재밌네. 알잖아요. 알 거야. 드라마 보면 1화가 60분인데 딱 30분, 20분 보면 이거 재밌네. 느낌이 온단 말이야. 똑같아요. 웹툰도 한 4화까지는 좀 그런데 그래도 한 6화 정도만 딱 보면 이거 괜찮네? 물론 이제 우리가 웹툰 회사에 전화해서 아직 안 팔렸다. 그러면 뒤에 스토리 보내주세요. 그러면 시놉을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 거 하에 시놉을 해서 괜찮다. 그러면 계약합시다.
해서 계약을 그러니까 그 판권을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 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는 좀 영세해서 기획 PD가 한 명이에요. 근데 막 큰 회사들 있어. 뭐 그 스토리앤이라고 네이버에서 하는 제작사 이런 데 있거든요. 그건 기획 PD가 17명이야. 20명 안쪽이야. 그럼 20명이 매일 앉아서 웹툰을 봐. 심지어 걔네는 네이버의 자회사니까 네이버 웹툰 우선권도 있어. 그러니까 재밌는 건 지들이 다 하는 거고,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재밌다 그러잖아. 그러면 늦게 보고 또 자기들이 하겠대. 그러니까 그렇게 소재 발굴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것만 하는 프로듀서들이 있어요. 소재를 발굴해서 아까 발굴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웹툰으로만 두면 자, 재밌는 웹툰을 찾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초기에 찾았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판권 계약을 해야 돼. 그 판권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프로듀서가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한테 맡기지만 결국 딜 얼마에 할 거고 어떤 조건으로 얼마의 기간에 동안 이거의 판권을 갖고 올 거냐. 뭐 예를 들면 돈 준다고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딜이 막 서로 겹칠 때도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재밌는 건 다 재밌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내가 이거 영화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건 다른 영화사도 다 괜찮을 것 같을 거야. 그럼 경쟁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내 조건이 좋아야, 이게 내게 되잖아요. 아직 기획은 시작도 안 하고, 소재만 찾은 거야, 소재만. 그 일을 하는 게 기획 PD예요. 그래서 갖고 왔어. 자, 우리가 판권 계약을 아주 어렵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아까 다 얘기한 건데 작가를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웹툰을 그냥 요즘에 뭐 챗 GPT에다 넣고 시나리오로 바꿔줘 한다고 나오면 그게 이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가를 찾아서 작가한테 이거를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까지 가게 되는 단계까지를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기획 프로듀서예요. 이 기획 프로듀서들이 굉장히 많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네이버 같은 회사는 한 30명 된다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영화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스튜디오 여행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을 드라마 하는 건 거의 스튜디오 N에서 많이 해 지금. 그러니까 거기 뭐 그 다 기획 PD고, 그다음에 방송국의 프로덕션 KBS도 있고 MBC도 있고 SBS도 있고 JTBC도 있고 그다음에 TVN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저기 ENA도 있고, 이 각각의 방송국들의 또 프로덕션들이 있어요. 그 프로덕션들의 그런 기획 PD들이 20-30명씩 있어. 그리고 큰 또 방송 제작사도 있고 영화 제작사도 있잖아요. 여기에 또 다 기획 PD들이 있어. 왜냐하면 프로듀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제가 프로듀서로 제가 하는 일은 기획부터 마무리해서 개봉까지를 다 총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도 하면서 소재 찾고 개발까지는 못해. 저는 감수만 할 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웹툰이 재밌는데요. 그럼 보고 재밌다. 빨리 접촉해봐. 이걸 결정해 줄 뿐이지 웹툰을 뭐 매일 앉아가지고 보면서 뭐가 재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그거는 진짜 약간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약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재를 찾아서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주는 사람. 그거가,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일을 하겠지만, 그게 자기의 주 업무인 프로듀서가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예요. 보통은 우리가 기획 PD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라인 프로듀서라고 하는데, 이 라인 프로듀서는 그 프로듀서의 라인인 거예요, 라인.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실무를 총괄하는. 자,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프로듀서가 감독도 선정을 하고, 스텝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배우들도 다 했어. 다 팀 꾸려졌잖아요. 그럼 촬영을 나가잖아. 그럼 그 촬영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라인 프로듀서인 거예요. 스케줄과 자금을. 물론 책임은 프로듀서가 지지만, 내가 책임지기 전에
이 실무를 다 하는 사람, 제작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저도 그 출신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뭐부터 하냐면, 자,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해. 이 공간에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를 섭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에 가가지고 이 건물 담당자를 만나서 우리가 언제 촬영을 할 거고, 몇 시간 촬영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임대료, 여기 촬영 이제 임대료는 얼마를 원하냐, 를 하는 사람이 라인 프로듀서인 거예요. 물론 라인 프로듀서의 밑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프로듀서 조직이 있지만, 그리고 자, 그래서 확정이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다 출연자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한 70명 되잖아? 안 되나? 한 5, 60명 되잖아요? 그럼 5, 60명에다가 스텝이 한 70명이야. 그럼 130명이잖아요. 그럼 130명이 여기를 촬영을 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 눈 마주치는데 한마디도 안 하네? 뭐가 필요할까요? 촬영을 와야 돼. 첫 번째 뭐가 중요해? 말해. 그냥 기본적인 거 촬영을 해야 돼. 여기. 응? 그렇지. 장비가 들어와야 되죠. 그럼 장비 진입로를 마련해야 돼.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몇 킬로까지 올라가는지. 그 촬영 장비 차량이 있잖아. 큰 탑차가 온단 말이에요. 주차장에 탑차는 들어가는지. 이런 거 체크해야 되죠. 자, 그리고 130명이 뭐 타고 와? 뭐 타고 와요? 차 타고 오죠. 그럼 그 차는 몇 대일까? 40대, 50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하 주차장에 차량은 얼마나 수용이 되는지. 안 돼. 여기가 수용이 안 돼. 그럼 가까이에 어떻게 주차할 건지. 대부분은 이제 밖에 구청이나 시청 가가지고 밖에 이면 주차 할 수 있게 허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공영주차장 어디를 섭외해서 거기다 대고 걸어오세요 하든가. 자, 아까 장비가 있는 차량이나, 뭐 이렇게 좀 현장에 붙어 있어야 될 차량들의 주차 위치까지도 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 아주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130명이 왔어. 130명이 왔어. 그럼 또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 배우들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코디하고 메이크업은 이제 따로 오는 거지만 그들이 있어야 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기실, 분장실, 의상실, 옷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오라고 해. 예를 들면 보조 출연이에요. 우리 이제 보조 출연 연기자들이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의 룩으로 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입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행이야. 근데 사극이야. 사극은 집에 한복 입고 오세요. 그러면 한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입고 오는 한복은 다 뭐 색동저고리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의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의상을 보관해야 될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극이면 다 어떻게 해야 돼? 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댕기하거나, 이거 쪽하든가, 남자들은 뭐 여기 상투 가발 붙이고 수염 붙이고 막 해야 되잖아. 장소가 필요한 거야. 예. 그런 장소는 어디서 할 거냐? 뭐 그런 아주 진짜 기본적인 거. 하다못해 쓰레기통은 어디다 만들고, 흡연실은 어디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식사는 어디서 할 거고, 어떤 메뉴로, 밥차를 불러서 배식을 할 거냐, 주변에 있는 식당 몇 개를 섭외해서 여기서 먹고 오라고 할 거냐,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30명을 몰고 다니는데, 촬영이 또 130명을 데리고 여기서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날은 아침에 여기서 7시에 모여가지고 2시에 이동해요. 이마트로 이동. 여기 찍고 130명 데리고 찍고 이마트로 이동합니다. 해요. 그러면 이마트로 어떻게 이동할 거냐? 차는 여기다 다 두고 몸만 갈 거냐? 차로 또 이동하면 거기 주차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마트 같은 데 주차장이 있으니까 편하긴 하겠지만,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어떤 제작 현장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라인 프로듀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작 PD라고 그래.
또는 우리 뭐 예를 들면 직함으로는 제작실장, 제작부장, 제작부원, 이게 그 라인 프로듀서의 라인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처럼 저도 영화 연출을 전공했는데 현장에 이제 연출부로 왔다가 제가 처음 영화를 시작할 때는 사실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산업적으로 영화가 막 이게 아니야. 그래서 사실 프로듀서, 그러니까 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되게 그 연출부라는 개념은 있지만 제작부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제가 막 영화를 시작할 때쯤 그런 개념들이 생겼어요. 프로듀서, 1세대 프로듀서라고 불려요. 뭐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올 거야. 1세대 프로듀서라는 분들이 프로듀서 일을 시작했고 그분들은 대부분 극장에서 극장 기획실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때는 이제 CGV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뭐 그러니까 약간 극장들이 이 영화 산업들을 주도하던 시기야. 거기에 이제 기획실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마케팅을 했던 분들 또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1세대 프로듀서였는데 그들이 이제 영화 산업에서 프로듀서라는 직업을 약간 30년 전에 한국 영화 프로듀서 제작팀이 필요해. 그래서 만든 약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영화를 어떻게 시작했냐고 하면 저는 담배꽁초를 주스면서 시작했다고 해요. 나가면 그때는 뭐 여기서 담배 피라고 해도 30년 전이니까 아무 데나 펴. 그리고 그러니까 금연이라는 개념, 식당에 담배 피던 시절이니까 지금처럼 이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시절이 아니라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담배를 피던 시절이에요. 그냥 김밥 천국에서 담배 펴도 뭐라고 안 했었어.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현장도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촬영 끝나고 가잖아? 그러면 담배꽁초 주는 거야. 왜? 다 우리 책임인 거야. 촬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바닥이 좀 까졌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이 라인 프로에서 제작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뭐 촬영하다가 페인트 이 하얀 벽에 누가 신발 자국을 냈어. 누가 복원해 줘야 돼? 제작팀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작 전반의 어떤 살림살이를 다 하는 일부터 그날의 사람들의 인원을 통제하고 그날의 촬영 분량을 촬영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스케줄 관리를 하고 그날에 쓰는 비용을 관리해서 예산 관리를 하는 일을 하는 게 제작 프로듀서, 라인 프로듀서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라고 이제 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EP라고 해요. EP. 그래서 영화 크레딧에 보면 EP가 딱 나와요. 그건 뭐냐면 투자사의 대표예요. 원래는. 또는 이 영화에 돈을 모은 사람. 100억. 엑시트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100억을 조달한 사람. 그게 아주 큰 일이야. 100억을 모으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제가 카운트라는 영화를 했는데 진성규 배우랑 뭐 성유빈 배우 뭐 이런 배우들이랑 같이 이제 카운트라는 영화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50억이에요. 그 50억을 내가 모았으면 내가 입인데 이제 내가 힘들지. 50억 모으기 되게 힘들어요. 우리 뭐 한 500만 원 모으기도 힘들 것 같잖아. 그죠? 그럴 나이 아닌가? 50만 원, 그러니까 통장에 있겠지. 한 500 있나? 쉽지 않잖아요. 근데 50억을 모아야 돼. 보통은 이제 EP의 개념으로 CJ 엔터테인먼트 대표 또는 쇼박스라는 뭐 투자사의 대표, NEW라는 투자사의 대표, 롯데시네마라는 투자사의 대표가 올라가요. 근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돈만 모으는 게 아니야. 뭘 하냐? 그러니까 투자도 하지만 유통, 극장으로 어디 극장에 이 영화를 전파하는 일, 되게 큰 일이거든요. 배급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뭐 혹시나 영화의 어떤 산업구조에 대해 배우면 이제 어쨌든 투자, 제작, 배급, 이게 세 개의 어떤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배급은 국내 배급만 아니라 해외도, 예를 들면 미국에 개봉할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한류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해외 배급. 또 이 영화 개봉이 끝난 다음에 OTT 어디다 팔 건지, 넷플릭스에 팔 수도 있고, 디즈니에 팔 수도 있고,
뭐 티빙앱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유통.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걸 돈이 되게 만드는 사람. 왜냐면 자기가 투자했으니까. 투자하고 배급하고 마케팅까지 홍보까지를 책임지는 사람. 자, 제작 단계 외에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제작 단계에도 관여해요. 왜 관여할까요? 왜 관여할까?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될까? 이 EP라는 개념의 사람은. 내 돈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50억을 프로듀서한테 줬어. 프로덕션에. 그럼 그 50억을 어떻게 쓰는지 봐야 될 거잖아. 합리적으로 쓰는지. 얘가 대충 찍어가지고 한 10억 남겨가지고 자기가 갖진 않을지. 또는 50억 줬는데 50억으로 모자라요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관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듀서를 EP라고 해요. 근데 이 EP는 직원이 더 많아.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투자하려면, 자, 50억을 투자하고 100억을 투자하는데 그냥 나의 어떤 직관으로 투자해? 내가 시나리오 보고, 재밌네, 100억. 재밌네, 50억.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재밌다. 자, 이건 이제 2년 후에 개봉이야. 그때 이게 잘 될까? 이 프로젝트, 이 영화가 잘 될까? 그거를 분석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리스크가 있나? 얼마나 리스크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나? 이거를 분석하는 직원들이 필요해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100억을 줬어. 그럼 그 100억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직원, 내가 직접 가서 봐요, 그걸? 내가 100억이나 투자했는데 내가 직접까지 가서 볼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걸 보는 직원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감시하면 감시하는 거, 관리하면 관리하는, 관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제작 관리하는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선정하는 직원들이 필요하고, 또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초이스해 오는 것도 필요해.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저 회사에서 뭐 재밌는 걸 한다는데 저거 우리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야 돼. 픽업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 그럼 그게 픽업되면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자, 그게 확정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하는 팀도 따로 있어야 되고, 배급하는 팀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의 규모는 훨씬 크겠죠. 그래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해외 배급하는 친구도 필요해. 해외 팀. 또 영화제 팀도 필요해. 영화제도 가야 돼. 그럼 영화제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영화제를 가면 가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가서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영화제의 심사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심사위원들이랑 친해지고, 아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영화가 이 영화제에 맞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화제에 선정이 돼서 그러면 감독과 배우들이 가면 그 사람들 케어줘야 돼. 그렇게 직원이 어쨌든 많은 거야. 그 모든 역할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그젝티브 프로듀서인 거예요. EP라는 개념에. 그래서 한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CJ 엔터테인먼트 대표고, 미국 헐리우드 영화는 디즈니 대표가 EP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코피, 코업이거든요. CO, 코프로듀서라는 게 한 10명씩 나와. 미국 영화 보면. 그거는 예를 들면 캐스팅을 한 프로듀서일 수도 있고, 또는 투자의 일부분을 담당한 프로듀서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제작의 일부분을 담당한 프로듀서, 이렇게 공동 협업한 프로듀서들. 그러니까 프로듀서 개념이 엄청 넓은 거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굉장히 몇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영화의 버젯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듀서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게 되고 전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배급만 하는 프로듀서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해외 영화 리메이크 판권만 사는 사람도 프로듀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라고 하는 기획 PD도 PD라고 했잖아. 그러면 미국에서는 해외에 있는 예를 들면 작은 영화들,
리메이크 판권만 구매해서 헐리우드에 있는 스튜디오와 연결하는 프로듀서가 있어. 그런 영화들도 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미국에서 리메이크 되는 영화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그런 것만 하는 프로듀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굉장히 세분화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뒤에 나오는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 프로듀서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사실 앞에서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첫째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시나리오까지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의 범위는 예를 들면 시나리오가 나올 때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고 배우를 캐스팅하고 감독을 붙이고 감독을 캐스팅하고 하는 것까지도 기획의 어떤 단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작이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를 이제 기획이라고 하고 그것까지를 하는 것이 이제 프로듀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하겠죠. 돈이 없으면 못 찍잖아 우리가.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조달된 자금이 프로덕션 그다음에 개봉할 때까지 예산을 잘 관리하는 거. 이 프로듀서의 역할이다. 그 이후에 이제 촬영 단계와 포스트 프로덕션 모든 걸 총괄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또 결정적으로 아까 다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데서 성공한 영화는 뭐냐? 가장 성공한 영화는 흥행이 잘 된 영화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듀서의 덕목으로 봤을 때 가장 성공한 영화 제작의 어떤 그런 표본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이디어 회의부터 기획을 거칠 때 가졌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영화의 주제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영화의 색깔일 수도 있고 그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건 무조건 흥행이 돼야 돼.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막 엄청 재밌는 코미디를 써놓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약간 좀 이렇게 낙가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많이 가는 코미디를 써놓고 이게 칸 영화제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코미디 영화에 맞는 미덕으로 영화를 끝까지 가서 극장에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게 웃어. 그게 비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사람들을 한번 울려서 카타르시스를 주고 싶어. 이건 엄청 슬픈 영화를 만들 거야. 그게 비전일 수 있어. 이 영화의 반전에 모두가 속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허걱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면 좋겠어. 그게 미덕일 수 있죠. 이 영화는 엄청 화려한 액션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와, 누가 봐도 이거 진짜, 액션은 죽인다. 이런 액션 영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장르, 그 영화의 어떤 스토리, 그 영화의 어떤 색깔,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게 저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비전인 것 같아요. 그 비전이 사람들한테 먹혔을 때 흥행도 따라올 수 있고, 코미디로 기획했는데 사람들이 안 웃는데 영화 잘 될 일은 별로 없어. 내가 무서우라고 만들었는데 안 무서운데 영화 잘 낼 일이 없잖아요. 있을까? 내가 무서우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웃겨서 코미디 영화가 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약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획자 또 프로듀서가 가지고 있던 첫 어떤 기획의 비전이 관객까지 전달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잘 된 영화가 또 잘 된 제작 과정이 결국에는 성공적인 제작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강력한 팀워크는 아까 말했던 리더십 같은 것 또는 이제 스텝을 어떻게 기용하냐, 캐스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청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50억을 받아서 70억, 80억의 약간 영화처럼 보이게 하는 그게 이제 가장 유능한 PD죠. 어디서 돈을 아낄 것이고, 어디서는 돈을 아끼고, 어디는
돈을 많이 들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내가 똑같은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이상의 퀄리티를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사실 어떤 성공적인 제작의 어떤 과정일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프로듀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거의 같은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이걸 좀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뭐 질문 받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아까 이제 약간 기술적인 문제 방향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프로듀서는 그러니까 아까 뭐 기획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환경은 뭐냐면 그 플랫폼의 변화일 수 있어요. 그 플랫폼의 변화라는 건 뭘까요? 뭐겠습니까? 최근에 가장 큰 변화인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극장이 엄청 잘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뭐 웬만큼 잘 만들어서 걸면 뭐 100만 영화가 100만 됐는데 와, 잘 됐다, 이런 칭찬을 듣지 않았어. 그래도 한 300만은 돼야 흥행했네. 한 200만 넘어야 잘 됐네. 300만 넘으면 500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굉장히 호황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영화 산업의 어떤 이게 그 극장과 굉장히 그 밀착된, 극장은 플랫폼인 거예요. 극장이 플랫폼인 거야. 그러니까 종착역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서 이제 뭔가를 접할 수 있는 곳이 극장이었어, 영화가. 근데 코로나가 와서 뭐 뛰어앉게 하고, 뭐 극장 가지 말고, 극장에서 코로나 없는다고 하고, 마스크 쓰라고 하고, 뭐 옆자리 비우라고 하고, 이러면서 촬영하는데, 촬영할 때도 자꾸 코로나 한번 환자 나오면 일주일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촬영이 안 되지. 그래서 뭐 제가 아무튼 뭐 그러면서 영화 산업 자체의 어떤 그 영화의 플랫폼이 극장의 메인이었다가 지금은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뭐 티빙이나 뭐 이런 OTT 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리즈가 나오냐면, 한국에서 예전에는 방송국 시리즈는 최소 16부작, 그리고 그 60분에서 70분, 75분짜리 드라마 16개를 만드는 게 정석이었어. 그쵸? 지금도 방송국 KBS, MBC, SBS 뭐 이런 데 걸리는 드라마들은 다 최소한 뭐 12부작 이상, 그리고 방송 시간도 1시간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는 영화랑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요. 그러니까 영화는 되게 예를 들면 메인 인물을 깊이 파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또는 메인 사건을, 등장인물이 많아도 메인 사건을 깊이 파는 게 있어요. 그게 영화의 매력인 거예요. 디테일 쭉 가는 맛. 왜냐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뭐 요즘엔 2시간 반짜리도 있지만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영화는 스트레이트 달려야 돼. 왜냐하면 극장에서 다 불 꺼놓고 집중해서 본단 말이에요.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근데 방송국의 드라마 예전은 어떤 시청 형태를 보이냐, 켜놓고 요리하면서 봐도 안 보지. 듣기만 해도 괜찮은, 쉽고, 이야기가 쉽고, 대사가 많고, 대사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얘기가 아니라 주인공의 친구 얘기까지도 다 얘기해 주는, 그래야 16부작을 채울 수 있으니까. 막 특별한 사건이 막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좀 방대해요. 방대하고 쉽고 대사가 많고, 이게 드라마의 특징이었어.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넷플릭스 시리즈와 예를 들면
뭐 디즈니 시리즈가 나오면서 뭐 4부작짜리, 6부작짜리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방송국에서는 방영을 못해. 수위도 세. 약간 잔인할 수도 있고, 좀 더 어둡고 더 딥할 수도 있어. 살인자 오남감 뭐 이런 거를 KBS 방송을 못 한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들 보면 안 되니까,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살인자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막 살인을 해. 근데 안 잡혀. 이게 나의 운명이래. 뭐 이런 소재예요. 근데 사실 살인자 오남감이라는 살인 장난감이지. 살인 장난감의 시나리오가 그 원작이 약 한 14, 5년 전에 저한테 왔었어요. 같이 해보자. 그때 되게 유명한 웹툰이었어. 막 그림체도 이상해. 원작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체 진짜 이상하거든요. 근데 내용이 되게 쇼킹한 거야. 영화로만 할 수 있지 드라마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왔었는데 야 이거 영화로 해? 야 영화로도 힘들어 이건. 야 어떻게 살인자가 아무리 죽을 만한 놈이 죽는 얘기거든? 내가 연쇄살인범인데 내가 우연히 죽였는데 얘가 더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얘기야. 근데 그것도 난 영화에서도 도덕적으로 쉽지 않다 이건. 그리고 분량상으로도 이건 쉽지 않다. 이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야 되는 분량상으로도. 그래서 그때 리젝했던 프로젝트인데 그게 어느 날 넷플릭스에서 8부작인가 6부작의 시리즈로 만들어졌더라고. 최우식 손석구가 했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로 하기에는 스토리가 너무 길고 또 영화로 하기에는 좀 너무 어두워. 일단 극장 와서 사람들이 이럴 게 있어 좀. 근데 이걸 넷플릭스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얘기가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이란 플랫폼이 지금 축소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나는 영화를 하던 사람. 그래서 저도 시리즈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연은 뭐 너의 결혼식 같은 경우는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래서 시리즈를 하고 있고 시리즈를 기획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우리는 맞춰야 돼.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뭔가를 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지금 유튜브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쇼츠를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으면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없으면 내가 짧은 영상을 찍어서 뭐 할까? 내가 개인 소장하는 거예요. 찍어서 개인 소장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카톡은 있어. 그래서 카톡으로 보낼 수는 있지. 그 정도지. 예를 들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고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쇼츠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뭐 예를 들면 사진 찍고 거기다가 뭐 달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화도 똑같아. 극장이 없으면 영화는 없는 거예요. 극장이 없으면 TV용 영화를 해야 돼. 지금 극장이 죽었고 OTT가 어쨌든 올라왔어요. 그러면 OTT에 맞는 또 기획을 해야 돼. 그게 환경 적응이거든요. 기술적인 거고. 뭐 여러분들 진짜 지금은 상관없지만 제가 영화를 30년간 하면서 필름으로 영화를 찍던 시절이 있었어. 제가 대학교 때 단편 영화 찍을 때는 다 필름을 찍었어요. 16mm라는. 비싸. 일단 아무나 못 찍어. 접근성이 되게 떨어져. 단편 영화의 접근성은 단편 영화 여러분들 그냥 지금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죠. 아무튼 핸드폰에 카메라 달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예를 들면 다 필름을 찍어야 되니까 접근성이 없어요. 단편 영화의 접근성이. 단편 영화 아무나 못 찍어. 돈도 많이 들어. 근데 지금은 다 예를 들면 디지털로 찍을 수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영화도 똑같이 장편 영화도 필름으로 찍던 시절이 있어요. 아직도 필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맥스는 다 필름이야. 그래서 필름을 찍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진짜 박찬호, 봉준호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 몇 명의 특권으로 필름을 찍고 있어. 근데 그 필름으로 찍다가 이게 디지털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그러니까 가장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 사람은 프로듀서라는 거야. 그 환경이 바뀌었잖아. 왜냐하면 그렇게 환경이 바뀌면 그러니까 필름에서 디지털로 환경이 바뀌는 순간 후반 공정 자체가 다 바뀌고 촬영의 환경이 다 바뀌어요. 필름은 되게 민감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필름 한 통을 넣어가지고 뭐 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한 5분에서 7분 정도 찍잖아요. 그러면 필름 갈아야 돼. 10분 안쪽에서 갈아줘야 돼. 근데 지금 디지털은 뭐야? 1시간 내내 켜놓고 있어도 그냥 찍히잖아요. 디지털은 배터리만 있으면, 배터리와 SD카드 용량만 있으면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필름은 한 10분을 못 찍어. 근데 값은 디지털은 지우고 다시 쓰면 되잖아. 필름은 한 번 찍으면 끝이야. 필름 값이 너무 비싸.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바뀐 거예요. 예산도 바뀌고 스케줄도 바뀌고 모든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후반 작업도 다 바뀌어. 예전에 현상하고 그거를 다시 현상한 거를 영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거를 다시 디지털로 해가지고 그걸 편집기에 넣어가지고 편집한 거를 다시 또 해서 내가 편집이라고 해서 그 현상된 필름을 다시 편집해가지고 그걸 프린트로 떠서 극장에 필름통 하나씩 이만한 필름통 박스를 2박스씩 차로 보냈어. 그럼 극장에서 그거를 뭐 옛날 영화 보면 알 거야. 이렇게 영상에 걸어가지고 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멀티플렉스지만 하나를 뜨는데 비용이 몇백만 원씩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름 한 벌을 뜨는데 극장용, 극장의 상영용. 근데 그 디지털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드가 가는 거야. 심지어 어디는 CGV 같은 데는 서버에서 쏴줘. 하드 카피도 안 해. 그럼 얼마나 이게 완전히 그 혁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적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프로듀서예요. 아까 얘기했던 EP부터 뭐 기획 PD는 뭐 바뀔 게 있나 없나 뭐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이걸 책임져야 되고 이걸 다 진행해야 되는 PD니까 PD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극장이라는 플랫폼이 아직 있긴 하지만 그게 좀 뭐 힘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OTT라는 플랫폼이 생겼단 말이야. 그것도 환경의 변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환경의 변화고 기술의 변화인 거야. OTT라는 게 왜 옛날에는 없었냐면 복제 때문에 없었어. 복제. 다운로드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맨날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넷플릭스가 안 들어가는 넷플릭스를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걔네는. 불법이거든. 근데 한국도 엄청 많았어.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 굳이? 한 달에 뭐 한 돈 10,000원 내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데가 보안 시스템을 만든 거야. 넷플릭스 안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 또 기술적인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되는 게 프로듀서다.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오늘은 프로듀서니까 프로듀서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 또는 뭐 드라마 또는 어떤 영상 창작 뭐 크리에이티브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아직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이제 뭐 하겠지만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 영상 쪽에서는 그 재밌는 게 많다. 저는 오늘 프로듀서만 얘기했는데 이 프로듀서 안에서 종류가 많잖아요. 할 게 많고 또 예를 들면 뭐 내가 감독이 되고 싶다면 감독이 뭐 되면 되는 건데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작가도 재밌어요. 나한테 재능만 좀 있고 내가 부지런만 하면 또 내가 촬영 감독을 해도 재밌어. 아까 우리 했잖아요. 백상예술대상 대상이 촬영 감독이야. 뭐 그렇게 되기 쉽지 않겠지. 거의 뭐 약간 마스터니까. 어쨌든 그런 촬영 감독 촬영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야. 조명 더 매력적인 직업이고. 사운드 세상에서 제일 예민한 스텝 사운드 스텝. 왜 여기 소리로 다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제일 멋있어. 영상에서 우리가 찍어서 갖고 가면 거기서 빈 거를 사운드에 채워줘.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편집, 막 이야기가 막 바뀌고 막 속도를 내기도 하고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엄청 재밌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지금은 내가 좋아서 단편 영화도 찍어보고 뭐 시나리오 써보고 하면 사실 감독이나 작가나 뭐 이런 직업들이
이제 뭐 눈에 먼저 보이잖아요. 하지만 영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보면 진짜 좋은 그 재밌는 직업들이 많다. 그리고 그 뭐 CG, 컴퓨터 그래픽 쪽, 그건 진짜 뭐 무궁무진하고 그거는 단순히 뭐 영화에만 쓰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다른 직업, 다른 이제 파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훨씬 더 비전이 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일로 가는 면, 뭐 진짜 제가 다시 이제 저는 되게 이제 옛날 사람이잖아요. 30년 전에 이제 영화를 처음 그러니까 영화관을 다녔고 영화를 3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또 우리 학교의 전공이 영화 연출, 그 다음에 영화 편집, 촬영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배우. 그러니까 너무 내가 영화과를 다니지만 전공이 없는 거야.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아 진짜 약간 직업으로서 전망이 있는 건 내가 뭐 난 감독을 해서 난 예술 할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약간 직업으로서 약간 매력 있는 건 사운드나 CG나 이쪽이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됐거든. 근데 이미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너무 늦었지. 근데 요즘은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공 그 학교에 가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선배들도 많고 영화과 나와서 또는 뭐 약간 영상 관련학과 나와가지고 뭐 CG 쪽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사운드 쪽 일을 하는 친구도 많고 미술 쪽 일을 하는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좀 그런 직업들이나 어떤 그런 구성원들 그런 스태프들한테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냥 바로 질문 드리면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다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프로듀서 아니면 감독으로서 상관없는데 이제 감독이 가져야 할 미덕이 때로는 유유부담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포용의 미덕인지 아니면 본인의 작품에 대한 확신 아니면 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본인의 주관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감독이 물론 주용의 미덕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둘 중 무슨 미덕이 좀 더 중요한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화과 학생들 이제 특강을 자주 하거든요. 가끔 하는데 감독의 미덕은 다 다른 것 같아. 그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프로듀서형 감독이 있어요. 다 챙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투자받을 능력도 있고, 자기가 캐스팅할 능력도 있고, 자기가 스태핑할 능력도 있는 감독이 있어. 그걸 다 하고도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 또는 연출 말고는 안 하는 감독도 있어요. 근데 누가 좋아? 다 좋아. 잘만 만들면.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스케줄과 예산을 지키는 거야. 그 한도 안에서. 아껴주는 감독보다는 다 쓰고 잘 만드는 감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감독은 나와서 OK하고 NG 컷 말고는 말을 안 하는 감독도 있어요. 디렉션도 안 주는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하고만 그냥 되게 애매하게 디렉션 주는 감독도 있고, 되게 확실하게 디렉션 자기가 막 연기하면서 막 디렉션 주는 감독도 있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 결국 잘 만드냐 못 만드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어떻게 감독이 될 건데?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되는 건 거의 우리나라 제 예전에 고시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년에 영화가 100편이 만들어지는 시절이 호시절이에요. 되게 좋은 시절. 100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시절이. 그때 데뷔하는 신인 감독이 30명에서 40명이에요. 1년에 40명이 데뷔를 해. 근데 지금은 영화가 20편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5분의 1로 줄었잖아요. 5분의 1로. 근데 지금 신인 감독이 그러면 5분의 1이면 40편에 뭐 5분의 1이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8편은 나와야 되잖아. 그게 아니야.
지금은 2편, 3편도 안 돼요. 1년에 2명, 3명이 감독으로 데뷔하는 거야. 내가 감독이란 명함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고시라고 했다는 게 이제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 판사가 되는 그 인원을 1년에 뽑는 인원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거 힘들다고 했던 거거든요. 더 힘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그럼 뭐 감독이 돼야 되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감독이 된 다음에 미덕은 되고 나서 얘기할 문제고, 사실 자 내가 감독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영화과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한국의 시스템은 작가와 감독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영화는. 드라마는 작가 감독이 딱 분리가 돼 있어. 근데 한국 영화는 대부분 감독이 써야 돼. 80%에서 90%. 아까 우리가 소재를 찾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소재를 찾아서 작가를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 감독을 찾아. 신인 감독을. 책 잘 쓰는. 그러니까 일단 시나리오를 잘 써야 돼. 시나리오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시나리오 쓰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가 돼야 그나마 감독으로 데뷔할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물론 단편 영화 잘 만들고, 뭐 연출부 가서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이제 플러스 요소가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 근데 시나리오는 연습하면 되거든. 열심히 쓰면 되거든요. 책 많이 읽고, 열심히 쓰면 돼, 진짜. 계속 습작을 하면 돼. 늘어. 내가 영화에 대한 약간 그 감각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사람들이 다 많이 좋아해. 이렇게 약간 대중적인 감이 있는 사람들은 시나리오 쓰면 늘더라고요. 처음에 썼던 거, 저는 이제 오래 많이 봤잖아요. 막 연출부 처음에 하던 20대 막 초중반에 와서 연출부 하던 애들이, 피디님 시나리오 좀 봐주세요. 그러고 줘. 그럼 못 봐. 너무 못 써서. 막 혼낸단 말이야. 이 새끼야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계속 영화를 만들면, 이 스텝을 하면서 계속 뭐 단편도 찍고 시나리오 계속 써서 뭐 몇 년 후에 갖고 와. 그럼 더 좋아져. 또 다음에 또 갖고 오면 또 좋아져. 그게 이상근 같은 감독이에요. 연출부 할 때 만났을 때는 단편 영화 잘 찍는 거 알겠어. 장편 시나리오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뭐 장점은 있었지. 대사 잘 쓰고 이런 건. 전체적으로 애매한데. 하다가 어쨌든 근 7, 8년 이렇게 자기도 습작하고 뭐 공모전도 내고 하면서 와서 갖고 온 시나리오가 엑시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